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가 없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 프리 아파트먼트의 발표자 박성진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무엇이 생각나셨나요? 가끔씩 겪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변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주차해도 되었던 그날. 그런데 그날 주차장이 유난히 넓어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경험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 이쯤인 중 어느 누구도 차가 없어 매일매일 주차장이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재건축 홍보물이 이곳저곳 붙어 있습니다. 높은 층수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 다니기 위험했던 길 개선, 지금보다 더 나은 아파트를 바라며 언제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야말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중 이 아파트는 특이해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면 주변을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휠체어의 속도는 정해져 있기에 가다가 무언가와 만나면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 뒤, 좌우, 가까이, 멀리, 사람이 오나 차가 오나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특히 인도만으로 밖을 나설 수 없는 아파트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서부터 불만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차 눈치를 보았을까요? 왜 사람이 살려고 만든 아파트에서 차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할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주차장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주차장의 문제점은 비어 있어도 사용 중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차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은 비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차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공간은 더 줄이지도 좁히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형차보다 중형차 선호도가 높고 주차 공간은 협소하다며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에도 주차장은 넓어지면 넓어질지언정 좁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만 기회비용에 대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또는 그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기회비용 이야기를 꺼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는 주차장의 기회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주차의 편의를 누렸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차를 댈 수 있다. 언제 와도 차를 둘 공간이 있다. 너무나 좋은 이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사람이 쓰지 못하는 공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아파트 주민 어느 누구도 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차장이 굳이 필요 없다면요. 그럼 주차장 대신 다른 가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섞여 아이디어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바로 차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차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대로 다녀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주차장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차가 없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입니다. 아이디어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살고 싶으면 차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가족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가정 내 누군가가 차를 소유하게 되면 나가야 한다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는 차가 없음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생기면 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막고 있습니다. 이곳엔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가 정말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생각났는데요.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소유를 억제합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차가 없는 아파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동차의 소유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차를 소유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계층에게 혜택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차를 소유하신 분은 알겠지만 차는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나갑니다. 보험비, 기름값, 수리비까지. 그래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말리곤 합니다. 실제로 비용 문제로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다는 단점이 차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에서는 집을 구할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지하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아 건축 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두 가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재건축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지금 아파트를 적은 자금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상 주차 공간과 도로를 공원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빈 공간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그 공간을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차도 주차장도 없습니다. 대신 공원, 광장, 놀이터, 운동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차로 가득 찬 광경이 아닌 풀과 나무, 사람으로 가득 찬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에 나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주변 교통량이 줄어듭니다.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에서는 차량이 두고 나지 않습니다. 이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선 장점으로도 작용합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 러시아어가 일어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는 교통의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곳, 그곳에 전략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 불안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고령자, 장애인, 마음 놓고 아파트 단지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가구 수만큼 차량 감소가 이뤄지므로 탄소, 매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어 1가구 다차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만 있던 옛날에서 어머니 차, 자식 차 등 한 집에서 다수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차만큼 탄소, 매연, 미세먼지가 늘어났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 차의 소유를 막으면서 그에 따라 나오는 온실가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가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를 만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생활 또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차량이 들어올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한다 해놓고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차 없이, 차의 영향 없이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장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부터 걱정입니다. 이삿짐은 어떻게 할까요? 119와 112는요. 그러므로 긴급 차량이 들어올 최소한의 자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의 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주민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두 번째,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앞서 얘기를 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차를 타지 않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하러, 장 보러, 병원에 가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차를 타야 합니다. 자연스레 아파트 주변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파트는 대중교통시설이 발달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풀과 나무가 많아진 만큼 화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가 수없이 있었지만 아파트 모든 단지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 내 화재 대비가 잘 되어 있어 막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차장의 콘크리트가 불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준 효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과 나무로 채워진 아파트에서는 이 점에 취약합니다. 혹여나 생길 대규모 화재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 없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의 발표자 박성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건축 이정섭 소장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녹색건축 그리고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링건축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계한 여의도 우체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발표는 건축계획, 녹색 건축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에너지 절감형 파사드 적용으로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만들다라는 컨셉 아래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니크한 인면을 갖는 아이콘 타워,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쉐어 오피스, 에너지 절약형 인면이 적용된 에코빌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에너지 절감형 파사드 적용으로 여의나루의 그 고층 건축물로 인지성이 높은 전면 교차로 방향의 커튼홀 볼륨감을 통하여 도시의 새로운 빛기둥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연면적 69,000제곱미터, 건폐율 51%, 용적률 963%로 지하 4층, 지상 33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지는 여의도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중심 상권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교직원 공제회관, 한국거래소 등 대표적인 금융, 증권, 업무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국유재산 기밀 중장기 추진 방안 수립에 따라 국유재산의 건정 재정 정착을 위하여 소극적인 유지 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발 활용을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 및 수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6월에 저희 히링건축이 당선되어 2017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그 최종 준공까지 현상안의 그 건축 모티브를 유지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착공 전 지금 고층 빌딩 사이에 지금 노후화된 저희 그 여의도우체국 부지를 볼 수 있고요. 2018년 6월 철거와 시공을 착수해서 2020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은 주변 건축물과 대응하여 주 용도 간 독립성 및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공개공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시설,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의 주치구를 분리하여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강 및 여의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기준 업무시설의 평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 계획으로 공유 오피스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천장고 4m의 공간으로 가변성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면은 냉방부하의 저감을 위하여 수직 차량과 고기밀, 고성능 외피 시스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 타워의 업무시설 구성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로 조닝하였습니다. 특히 조망이 우수한 고층부의 면적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녹색건축 계획 분야입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일반적인 공공 업무 시설 대비 높은 레벨의 그 성능 인증을 요구하였으며 동시기에 녹색 건축 인증이 대폭적인 개정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에 저희 그 친환경 설계팀과 디자인팀 간 통합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업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목표 성능을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드 플래티넘, 녹색 인증 최우수,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등 서울시 최초 국내외 인증 7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녹색 건축 인증과 리드 인증 수행에 있어서 설계사가 직접 검토, 체크함으로써 업무의 혼란을 저감하고 등급 달성을 위한 통합 설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 역시 설계사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창면적비 최소화, 일사 제어 개선, 열교 차단을 통해서 주변 건축물 대비 5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방부하가 큰 업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별 일사부하를 검토하고 최적의 파사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파사드 디자인은 현상 설계 단계에서는 에너지, 쾌적 성능에 집중하였고 기본 및 CC 설계 단계에서는 EPI, 녹색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리드 등과 같이 검증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사 히링건축이 직접 크로스 체크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패시브 설계 기술과 고효율 설비 그리고 반송 동력 저감 등 액티브 디자인과 더불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적용 녹색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 발전, 연료전지, 빙축열, 수축열, 빗물 재활용, 에너지 모니터링, 옥외 보안 등 중수 등 다양한 녹색 건축 기술을 적용해서 최저 에너지 비용의 녹색 건축물로서 여의도 포스트 타워를 조성하였습니다. 여의도 포스트 타워는 디자인적 상징성과 거주 쾌적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도시 거점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녹색 건축 기술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여의도 랜드마크 타워, 포스트 타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히린 건축이 설계한 여의도 포스트 타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를 전달을 못 해드린 게 참 아쉽네요. 이게 상당히 낯선 분위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민건축의 김현기입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작지만 되게 이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 LG 신큐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강화되는 요구와 그리고 변화하는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담아서 어떤 제로 에너지 스마트 하우스의 표준을 만드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신큐홈은 약 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입니다.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LG 신큐홈은 이런 어떤 고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집이란 기능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훨씬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집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제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친근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자연들은 더 이상 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또 사회적 현상들은 집의 어떤 가족의 단위나 그 가족의 범위를 다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Io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집과 회사의 경계마저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미래의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먼저 어떤 그런 좀 자동화된 첨단 기술이 아마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집은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곳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첨단 기술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첨단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잘 녹여져 있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이 집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은 노력만이 요구되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없이 일상의 가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건 지금 설계 도면 배치도입니다. 이게 어떤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지 안을 지금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이게 디자인을 해온 주요한 과정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곳에 집중을 했냐면은 어떤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계속적으로 극복하는 이런 설계 프로세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독주택만이 갖는 이러한 공간감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만들어진 매스 속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높은 대공간의 볼륨을 줄이고 그리고 외피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창면적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단점을 극복하는 이제 이런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건물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한 페이지에 저도 이렇게 모든 평면을 다 표현드린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왼쪽 위에부터 먼저 지하 1층 평면이고 이 집의 모든 기능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저런 기계나 어떤 장비들이 이제 각 층으로 분배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곳에서 이걸 집중 관리함으로써 유지 관리를 최대한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곳에 다 이걸 집중을 시켜놨고요. 1층에는 주차장과 응접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우리 거주자가 생활을 하는 그런 방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 주방과 거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면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면에서 이제 남측면도, 북측면도, 그러니까 정면도와 배면도에서는 이제 박공으로 만들어진 이 집의 디자인적 특성을 볼 수 있고요. 그와 좀 상반되게 동측면도, 서측면도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솔리드한 면으로 그리고 이제 BIPB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단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건물이 갖는 그런 패시브적인 요소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창면적 비를 지금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북측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북측의 대부분은 그 메스로 계획을 했고요. 이제 전체 창면적 비는 약 한 22%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저 박공 부분에서 이제 특히 대공간에서 그 자체적으로 일사 에너지를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 구조물이 차양의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층의 응접실과 그 외부 데크의 모습이고요. 예, 2층에 있는 그 가족실과 방 그리고 파우더룸의 모습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 사진 속에서 그 스마트 미러라든지 아니면 바디 드라이어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미래 집을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층 그 주방과 거실에 대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독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박공에서의 그 실내 인테리어, 그러니까 특별한 공간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공간으로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주차장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 하부에 있는 사진에서 급속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기통신실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LG 신큐홈에 반영이 된 이제 주요한 녹색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의 어떤 형태나 그런 창면적 비 같은 것으로 이제 최대한의 그런 에너지 요구량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거의 용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의 패시브 수준의 단열과 그리고 이제 3중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되게 이게 굴곡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접점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장 패널을 붙일 때 열교라든지 아니면은 창과 벽이 만나는 부분의 열교 그리고 접히는 부분의 이런 열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 열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열교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패시브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들은 이제 다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 연결이 돼 가지고 가장 최적의 환경과 가장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유지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집에서는 이제 김현기라는 사람이 이 집에 왔구나. 그러면 김현기가 평소에 이쪽에서 뭐 한 온도는 한 24도 정도를 이제 항상 요구를 했고 밝기는 어떤 조도 수준을 요구를 했어라고 하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있는 공간이 자동적으로 가장 최적의 환경 그리고 가장 에너지 절약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실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좀 전제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전화라는 것이 이제 전단에 반드시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에너지를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이 LG 신큐홈을 그 전전화 주택을 목표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 지역 난방이 공급이 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택지 부지였기 때문에 지역 난방을 공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지역 난방을 공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전전화 주택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용으로 그런 시스템 보일러를 사용한 그런 난방과 급탕도 지금 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난방을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시스템 보일러를 사용을 하더라도 제로 에너지가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슈화됐던 그 BIPV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BIPV를 얘기를 하면은 모듈의 미려함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모듈의 미려함보다는 이것이 건축 자재로서 건물에 붙었을 때 얼마나 잘 조화롭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건축화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BIPV 일반적인 모듈이 우리 건축 모듈과는 좀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잘 안 맞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게 건축적으로도 가장 미려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들을 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모듈 사이즈에 이제 셀을 배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건축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가장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겠느냐를 가장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항상 건물 외장재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패널을 붙일 때 오픈 조인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부터 이제 이 BIPB를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모듈의 사이즈에 대한 모듈의 사이즈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건물 외장재로서 붙일 것이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LG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설계 초반부터 이제 완전 완료까지 이제 빔으로만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BIPB 모듈의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이 그 어떤 사이즈가 돼야지 가장 많은 BIPB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와 동시에 그 일사량 시뮬레이션을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어레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미 모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계획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햄스입니다. 이 햄스는 이 건물 내에서의 최적의 맞춤형 그 실내 환경과 에너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 LG 신큐홈의 그 핵심 시스템이에요. 이 LG 신큐홈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계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에너지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을 하는 이게 뭐 난방, 냉방 이런 용도별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떤 소켓에 내가 핸드폰 충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충전을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는지가 전부 다 계측이 되는 수준으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햄스에서는 여느 햄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로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의 패턴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예측, 비용이라든지 현재 실내 환경 정보까지 모두 다 햄스로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녹색 건축 대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녹색 건축에 대한 부분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G 신큐홈은 제로 에너지 스마트 하우스입니다. 그 중에서 그 몇 가지 스마트 기술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단 좌측에 있는 그 스마트 미러, 이제 홈 통합 대시보드인데요. 이 홈 통합 대시보드에서는 아까 그 햄스에 대한 기능은 물론이고 모든 실내에 있는 모든 제어를 터치 아니면 음성 인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하는 미디어 기능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 환경 및 제실 센서인데요. 이게 사진에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된 거를 조금 이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아직 세상에 안 나온 기술들도 많이 있고 아직 제품화가 되고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지금 이제 통합 센서를 통해서 이제 실내의 온습도, 그리고 조도, 미세먼지, 그리고 TVOC,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의 그 센서 모듈로 다 각 실마다 이거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라는 것을 식별을 하는 이런 모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있는 스마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미래 주택이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미래의 주택은 어떤 공간의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술로, 이게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가전, 텔레비전과 통합된 하나의 벽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축소하고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이제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의 우측 부분에서 그 TO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TOLED는 투명한 상태에서의 디스플레이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이런 어떤 액정에서 뭐 막 텔레비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가 표출되는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불투명한 유리로 바뀌면서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컨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LG 신큐홈에 대한 컨셉,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컨셉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로 에너지는 우리가 현재 제로 에너지 인증에서 얘기하는 그 5대 에너지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스 부하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제로로 만든다라는 게 일단 목표였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집을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로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실제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모든 건축물이 제로화, 그러니까 순수 넷제로화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단지 단위에서 이제 제로를 구성을 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소규모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굉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함으로써 이런 분산 자원으로서 다른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G 신큐홈도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로 만들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자립률 121%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제로 에너지 건축 그 1등급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증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120%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로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관리하는 측면을 제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는 게 아직은 잘 계량이 안 되는데요.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LG 신큐홈만의 그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이 집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도록 학습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LG 신큐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이 집 혹시 그 파일럿 프로젝트 아니냐? 이게 어떤 그 샘플하우스, 그러니까 샘플하우스 아니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 집은 샘플하우스가 아니고 실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목적이 이제 굉장히 컸던 게, 그러니까 샘플하우스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이런 컨셉이었었는데요. 이게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됐었죠.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직접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중에는 직접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이제 더 실생활과 더 적합한 이제 이런 많은 기능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LG 신큐홈 이제 이 좀 어떤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아마 한 20년 아니면 한 30년 뒤에 우리가 이제 진짜 그 탄소 중립 시대에 왔을 때 이 LG 신큐홈이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작지만 어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북측 측면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측면적이 넓으면 채광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에너지 절감 요소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를 하면은 무조건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는 요소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건축물이 갖는 조건 그리고 뭐 형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떤 것은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이 전제를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주거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측 같은 그러니까 주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24시간 사용을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이게 패턴이 다릅니다. 이게 요즘에 아무리 그런 실내 이제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주거용 건물도 이제 굉장히 완화가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춥게 지내고 이제 여름에는 좀 덥게 지내죠. 왜냐하면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북측 측면적이 그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유리했던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주거용 건물의 요소 중에서 일단은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그 난방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제 기밀과 단열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무한의 에너지를 갖는 그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일단 주거 계획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동절기에는 그 북측까지 이제 하절기에는 북측에도 이제 태양이 넘어가지만 동절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남동에서 남서쪽에서 태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남향이 좋다라는 것은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여름에는 높은 태양 고도를 통해서 실내로 입사하는 그런 일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향이 이제 유리한 것이고요. 이제 북향은 이제 그러한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제 우리가 패시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이거를 줄이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우선순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를 하기 위해 주거에 대해서는 어떤 햇빛을 받는다는 것이 꼭 에너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그 사이트적인 입지에서 이렇게 북쪽에는 또 이제 다른 다른 대지의 남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초부터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환경이 좋을 수 있는 남쪽에 이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어떤 주방이나 뭐 아니면 계단 이제 이런 어떤 채광이나 조망이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면적 비를 전반적으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유리했던 것이지, 이게 만약에 다른 조건에 있는 업무 시설이었다. 예를 들면 이제 북측에서 바라보는 상대방의 남향을 바라보는 우수한 조망과 균질한 이런 실내 어떤 조도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은 건물의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발표하면서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이 집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사실 설계자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이제 저는 이 집에 이제 기술을 담당을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지원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LG 신큐홈이 나중에 어떻게 정말 사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실제 사람이 사는, 진짜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좀 한 1, 2년 정도의 이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녹색건축 대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지속가능한 도서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포스코 ANC의 서영주 부장입니다. 금일 발표는 개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전 현황 사항,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전후 비교 모습,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결론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개요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약 47년이 경과된 대학 도서관 건물입니다. 워낙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단순 리모델링으로는 건물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건물 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약 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수직과 수평 증축을 진행한 건물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1+ 등급을 달성하였고, 녹색 그린 등급 4등급,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28억을 통해 전체 건물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고요. 또한 16개월 동안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서 고용 인력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까지 진행한 건물입니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 전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7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관 시스템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의 구조적,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장서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고정화중 증가로 인한 구조적 위험성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은 단열재가 없고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3가지 키워드로 건물을 설계 및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리모델링 기술을 집약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수직과 수평 증축을 위해서 수직 증축 부분에는 경량 지붕을 통해 구조적 증축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리모델링 되는 구조 부위와 신설 증축되는 구조 부위에 대한 구조 분리, 그리고 내진 설계, 또한 기존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서고를 지하로 이동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조 안정성을 증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도서관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일단 새로운 공간을 확충해서 휴게 및 컨퍼런스 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고 중심의 건물 공간 구성을 지하의 보존 서고를 확대함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또한 이런 가변적 공간이나
출납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서 단열, 창호, 기밀성을 강화하였고 냉난방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였습니다. 개괄적인 건물의 수직 수평 증축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 약 2,700평에서 수평으로 약 1,30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수평 증축 부위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 수평 증축부까지 포함입니다. 또한 경량 지붕을 통해서 수직으로 한 개층 약 42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전체 건물 배치 및 전경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캠퍼스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시거나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캠퍼스가 넓은 캠퍼스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캠퍼스에 대한 조망권 확보 그리고 캠퍼스의 오픈 스페이스로의 열려있는 건물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과 수평 증축을 통해서 건물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건관, 특히 수직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경량 지붕 구조를 활용하였고요. 기존 건물 부재는 단면부에 탄소 섬유 시트와 보보강을 통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내구성을 향상하여 장소형 건물로 건물을 탈바꿈시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증축 부위와 리모델링 부위에는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해서 건물의 거동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를 흡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분리 이음 장치 등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도 건물이 안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소 구성 요소들을 고민하였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건물 도서관의 서가입니다. 약 7단으로 책이 쌓여져 있는데요. 특정 층에는 여기에 위에 상부층에 약 2단이 더 쌓여 있어서 9단까지 서고들이 가득 찬 도서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의 고정 하중이 증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이제 지하 서고를 계획함으로 해서 고정 하중에 대한 감소와 서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가 부분이 많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보된 오픈 스페이스는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양한 열람 공간, 휴게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4m의 조금은 답답한 층고를 가지고 있던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를 통해 개가식 오픈형 천정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의 열람 공간 자체가 개방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창호와 단열은 최신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그린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중간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층부는 전면적으로 삼중 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PF보드 75 단열재를 추가함으로 해서 기존 건물이 부족했던 단열 성능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각종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은 최적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도서관 건물은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 회관과 급탁 여론을 공유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론을 분리해 줌으로 해서 급탁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켰고 또한 전열 교환기를 적용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환기 성능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해 각종 건물 부위에는 CFD 해석을 진행하였고요. 또한 조닝 계획을 통해서 냉난방 효율을 증대하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옥상 부위에는 약 126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조명 설비를 담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최적화된 인명 계획을 고민하였습니다. 전면에 큰 전체 이미지와 아래쪽에 작은 이미지를 보시면 전체 캠퍼스를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은 커튼홀을 적용했습니다. 일부분에서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친환경 건물과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커튼홀이 맞는 겁니까? 하지만 이게 다행히 지금 보시는 캠퍼스 전경을 바라보는 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는 분에 물론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좁은 캠퍼스에 이 도서관이 상징적으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열려있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부분은 전면적인 커튼홀을 적용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반대로 햇빛 일사, 그 냉방부하를 증대시키는 일사 부분이 있는 남측 측면에서는 창 면적을 최소화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건물의 향에 따른 인명 구성을 달리하는 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열린 스마트 도서관의 이미지를 연출해 주었고 그리고 외부 테라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의 효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지하서고입니다. 지하서고는 약 70만 권이 수용이 가능한 모빌렉 시스템을 적용하고 항온학습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고는 증축되는 부위에 지하층에 위치함으로 해서 구조적인 안전성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도서관에서의 서가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면적을 많은 부분을 감소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인가를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지만 이 빈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를 이 그린 리모델링에도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1층 로비 공간입니다. 기존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직 동선, 즉 엘리베이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형 열람실 그리고 카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도서관과 같이 정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 전면에 배치해 줌으로 해서 도서관의 활용도 및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외부 테라스와 연계한 휴게 공간 등입니다. 일부 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학생들이 누워서 잠도 잘 수 있는 벤치 등을 설치하였고요. 또한 봄, 가을에는 외부 데크 테라스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휴게를 취함으로 해서 기존의 답답한 그 학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외부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개가식 서고 부분입니다. 개가식 서고는 말씀드린 대로 오픈 플랜으로 전면 개선을 했고 또한 기존의 서고가 담당하고 있던 부분의 공간들을 학생들이 열람하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캐럴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맞는 개별 공간, 학습이 가능한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15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설비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특히 기존에 부족했던 여자 화장실 부분을 많이 확충하였습니다. 요즘 학교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여학생들이 이런 파우더룸 신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향후 진행하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물에서는 이런 여학생들을 위한 특화 공간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람 공간과 학습 공간입니다. 열람실은 전체적으로 개가식 열람실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열람실에 공간적으로 사용 인원의 제한이 따르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라자나 세미나실들을 곳곳에 배치해 줌으로 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건 학교 측하고 조금 많은 부분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보는 보통 컨퍼런스, 다목적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이제 솔리드한 벽에 의해서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에 있는 컨퍼런스 홀은 학교 캠퍼스를 조망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컨퍼런스 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단순히 학습을 하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또한 필요시에는 열려 있는 창이 가변 월에 의해서 다시 솔리드하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나 국제회의 등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컨퍼런스 홀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요구량을 53.4% 감소를 하였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28억 정도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28억을 통해 수요처 학교에서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변경 전 약 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의 건물에서 효율 등급 1+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건물에 워낙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단순히 뭐 4단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비나 건물에 대한 시스템이 없던 건물이 현재 신축 건물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약 에너지 효율 1등급, 1+ 등급의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금일 발표드렸던 내용을 한 3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의 일단 변화의 상징의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캠퍼스가 가지고 있던 공간적인 제약을 극대화하기 위한 캠퍼스 중심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으로 탈바꿈되었고요. 또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집약함으로 해서 수평 증축을 했던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학생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수요처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그린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약 2만 명의 일자리 창출했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건물의 어떤 제약된 요소,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한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를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과 고민들을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요. 또한 이 47년이 된 건물을 다시 새로 되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런 건물들조차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신축하는 건물 못지않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립대, 국립대, 대학교의 건물들이 이런 그린 리모델링이나 친환경 기술들을 적용함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